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네요. 어떻게 그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제 이번에는 저도 시골에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좀 푹 쉬면서 이것저것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뒤에 배경은 좀 뭐 무슨 그림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디서 배출량이 늘어나는지 이런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래프들을 예쁘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 미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후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쁘기도 하고 너무 기후 하면 또 지겹기도 하고 하니까 이 배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연휴 기간 동안의 금융시장을 총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커머더티,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매크로, 개별 주식 연준, 뭐 등등. 이게 뭐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될 만큼 제가 이제 다 꼼꼼하게 점검을 했는데, 물론 이제 빠진 내용들도 있겠지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매크로 변수 점검입니다. 주식시장이 일단은 나스닥부터 볼까요? 나스닥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 하루, 이틀, 3일 내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양봉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도 이게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 셋째 날, 어제까지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연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와 이런 모습,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때도 막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회복을 상당히 많이 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우가 3.6% 상승했고요. S&P는 5.1%,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7.4%나 상승했습니다. 야, 역시 나스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최근 한 달 성과를 보면 이래요. 다우가 2.5% 하락했고요. S&P가 4.6%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아직도 최근에 올랐어도 7.9% 하락. 그러니까 이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폭도 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좀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올라갈 땐 올라갈 때 또 막 우울하고 막 그러지 말고 힘들 땐 힘들고 좋아할 땐 좋아하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도 보시면요. 와 이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38부터 시작해가지고 29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3일 동안의 하락폭도 한 30% 되고 고점 대비 하락폭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40 가까이 근처에서 20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반토막 정도 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가 이렇게 안정됐다라는 것은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막 난리 날 것처럼 했다가 다시 또 진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금리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2년물 금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쉬었던 3일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1.2%까지 급등하면서 역시 너무 힘들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시 그냥 변동 없이, 크게 변동 없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10년물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올라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작하기 전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채권 시장은 우리가 1월 내내 여기 보시면 급등, 1월 내내 좀 상승, 이렇게 2년물 금리는 급등, 10년물 금리는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물론 또 언제 또 다시 올라갈지 빠질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는 2bp, 1bp 뭐 이런 정도니까 큰 움직임은 없었다. 3일 동안 움직임 치고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채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좀 호키시한 거나 아니면 금리나 경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면 거의 얼추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 1.17%, 10년물 금리 1.8%입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도 오르고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올랐다가 환율은 3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96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요. 하락폭은 1% 정도였으니까 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며칠 사이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됐나? 그랬는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유가가 지금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그렇고 WTI 기준으로도 90불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이제 오펙 관련된 감산 논의 등등이 있어서 매크로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만약에 혹시 푸틴이 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 너무 힘들겠지? 미안하다. 내가 그냥 가스 공급해줄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리스크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에서는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면 크립토 마켓에서 자, 여기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비트코인이 4.46%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 흐름이니까 이 정도 대충 진정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솔라나도 17%, 루나는 지금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토큰 밈코인이라고 해서 도지는 1% 하락하고 시바는 2.5% 상승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비트코인 이렇게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룹핑을 해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도미넌트한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오늘 뒤에 이제 구글 이야기도 하겠지만 구글 클라우드에서 조만간 비트코인을 어셉트 할 거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어셉트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크립토를 블록체인 유닛을 런칭한 다음에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받아들일 거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실제로도 구글 내에서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없나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구글에서도 그래서 뭐 어제 실적도 나오고 주식 분할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구글에서도 비트코인 혹은 크립토와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전문가들을 계속 뽑고 있고 이쪽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입니다. 내용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재미로 애플의 주가가 오르는 진짜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한 가지만 좀 표현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애플의 주식 숫자가 유통 주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통 주식 숫자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2000년대부터 주식이 계속 늘어나다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뭐 26빌리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6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30% 이상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해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식 하나당의 가치는 올라갈 거고 주식 하나당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걸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어제 또 하나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리면 요겁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드디어 3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30조 달러. 와, 30조 달러 그러면은 이해가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요런 그림입니다. 1940년대부터 미국 정부의 부채를 따라가 보면 0 근처에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이제 미미하다가 1980년대 되면은 뭐 한 1빌리언 달러, 1조 달러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채가 늘어났고 이때 이제 5조 달러가 됐네요. 1990년도에. 그리고 2000년 넘어서고 1990년, 2000년 넘어서면서 여기에 이제 10조 달러에 도달하는 게 아마 2005년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올라가더니 근데 15조까지 글쎄 아무튼 이런 기간 동안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렸고 30조 달러를 드디어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데 돈을 걷어들이진 못하니까 그 부족분을 채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고 빌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얘기고 미국 정부가 빌려서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막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살 수 있는 주식의 개수는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애플의 펀더멘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적당하냐?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매물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한번 좀 따져봤더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GDP가 23조 달러 정도 되나 봐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23조 달러 정도 되니까 두 개를 나누면은 국가 부채를 GDP로 나누는 게 한 108% 정도 된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빌린 돈, 그 중에서 외부에서 빌려준 돈, 다시 말하면은 미국 국채를 해외에서 얼마나 들고 있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7%, 그러니까 23조 달러의 거의 그 정도 수준만큼은 해외에서 빌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보시면은 중국도 부채가 많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정부의 부채는 10조 달러 정도 되고요. GDP는 17조 달러니까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빌려준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뭐 자랑이냐? 뭐 너 숨겨놓은 부채 많지 않냐? 그러면 또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일본은 더 심하죠. 일본도 한번 볼까요? 14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는 꼴랑 5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따지면 280%. 그러니까 니네는 이게 280%,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야 일본은 그래도 자국민들이 지금 부채를 다 들고 있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77%는 해외에서 지금 투자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빌린 돈이다라는 거죠. 참 이게 뭐 재밌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프랑스 200%, 이탈리아 127%, 해외에서 빌린 돈이에요. UK 280%. 이런 나라들이 참 떵떵거리고 사는 게 좀 웃기죠. 좀 씁쓸한 뉴스. 30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준 의원들 그 얘기들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분입니다. 패트릭 하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월달에 25bp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50bp 인상을 할 수 있는지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다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은 안 물어봤대잖아. 자문 자답했대잖아. 안 물어봤다니까. 50bp 인상할 수 있냐고 안 물어봤는데 스스로 그냥 50bp 인상을 할 수는 있는데 아예 하진 않을 거야. 너무 지금 50bp 인상을 걱정하지 말아 줄래?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커 총재가 얘기한 게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50bp 인상을 안 하나 보다 야 이러면서 이제 그럼 주식 더 사자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블라드 총재죠.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입니다. 이분은 워낙 플레이를 잘 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는 지금 돈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정부 재정정책 확 써가지고 경기 안 살려면 큰일 나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작년 8월, 9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긴축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확 돌아서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둘이 약속한 것처럼 50bp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안 물어봤는데 아무튼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호키시하게 하긴 할 텐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 사람들이 3월 달에 50bp 인상한다던데 효소가?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 50bp나 인상할래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심각한가? 라는 얘기들이 쑥덕쑥덕 되는 거를 듣고 블라드 총재나 하커 총재가 나와가지고 언론에 인터뷰하다가 근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혹시 50bp 인상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안 물어보신지 알아요. 안 물어보신지 아는데 물어보신다면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을 달래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반응이 있냐? 아직은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은 요게 지금 녹색 선이 지금 올라온 것이 보이시죠? 50bp 인상할 확률이 그래도 한 10% 내외 8%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떨어졌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가능성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은 지금 90%, 그러니까 25bp 인상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황이 뒤틀려서 요거는 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올라가서 진짜로 50bp 인상할 가능성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시장이 좀 충격을 받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부러
선제적으로 야 이거 그 정도는 아니야. 야야 내려와. 50bp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일로 내려와.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실적 발표의 내용을 가지고 개별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뭐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저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주가가 무려 8%나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이런 대형주가 무슨 일 때문에 주가가 시간 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라고 하면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 보시면 EPS가요 30불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27불이다. 그러니까 거의 10%나 더 잘 나왔고요. 매출은 75빌리언이니까 750빌리언, 그러니까 750달러, 억 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치가 720억 달러였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도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86억 달러였는데 88억 달러 정도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못 미쳤다. 그러나 86억 달러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매출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단에서도 예상보다 더 높았지만 어쨌든 EPS는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출이 32%.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회사의 매출이 30%나 증가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는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은 더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 광고가 25%, 클라우드 부분은 45%나 증가하는 모습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광고에서 검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433억 달러고요. 유튜브는 8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100조 정도씩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리고 UPS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고 주가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거 아니 세상에 배당을 46%나 늘려준다고? 진짜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닝도 잘 나왔지만 배당이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UPS의 자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에 0.83이었고 2018년부터 쭉 0.9에서 1.0달러 정도 수준의 DPS 배당을 주던 회사가 갑자기 2022년 1분기부터는 1.5로 와, 이거는 빅점프예요. 빅점프. 굉장히 오랜만에 배당을 크게 늘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많이 늘렸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점프.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했을까? 왜? 물론 당연히 주주한테 주주 환원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자신감이다. 경영진의 자신감이다. 얘네들은 진짜 앞으로 돈 벌 자신감이 있나 보다. 매크로? 아니 뭐 금리? 아니 뭐 알겠는데 뭐 괜찮아.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출을 배당을 50%를 늘려주란 말이에요. 50%를. 어마어마한 빅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과거에 2017년부터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것처럼 UPS는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크게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어제 발표한 거고 제가 보기엔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매출이 12% 올라서 17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조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올랐냐? 12% 오른 것 중에서 10.5%가 레베뉴 퍼 피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택배 보낼 때 한 단위당 얼마씩 이런 거 있잖아요. 택배 하나 보낼 때 5,000원, 6,000원 이런 단가 있잖아요. 이게 10% 올랐기 때문이고 아마도 이제 이게 10% 오른 것이 올해 내내 이제 반영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얘네 말고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 12.4%가 오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건당 매출액이에요. 건당 매출액이 1.7이나 올라갔다. 1.7빌리언.
1.72조 달러 정도, 2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야, 이게 가격 올려가지고 매출이 2조 원이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매출이 그래서 20조가 되었다. 뭐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가격 전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자신감으로 연결돼서 배당을 올려줄 정도로, 매크로 뭐 알겠는데 뭐 파월 뭐, 뭐 알겠어, 뭐 하커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잘 될 것 같은데 걱정 없어요,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엑스모빌도 실적이 나왔어요. 엑스모빌도 보면은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닝은 23빌리언, 그러니까 230억 불인데요. 2018년에 20빌리언, 그러니까 200억 달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19년에는 빠져가지고 140억 달러고요. 20년에는 220억 달러만큼의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한 25조 정도 되겠네요. 25조 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2021년엔 223조 원 정도 수준의, 25조 원 정도 수준의 흑자가 났다. 잘한 거죠, 굉장히. 그리고 구조적인 비용도 상당히 크게 줄였고요. 2빌리언 달러. 그리고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41불까지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BEP,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인데요. 요걸 상당히 많이 낮췄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엑스모빌의 사업 부분을 기존에는 추출, 그러니까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거는 기름을 캐가지고 기름을 그냥 파는 정유회사들 말하고요. 다운스트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제품을 만드는 화학회사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 있고 테크와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바뀐 게 업스트림하고, 그리고 연료하고, 그리고 루브리컨트, 그러니까 이제 윤활유죠. 이쪽 나머지 케미칼, 그래가지고 이제 케미칼을 좀 강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에는요. 근데 이제 불과 2년 만에 또 하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면 자세히 보시면 업스트림, 그 다음에 프로덕트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요거랑 요걸 합쳐버린 것 같아요. 정유랑 윤활유, 그 다음에 화학 제품까지 여기 다 합치고, 마지막에는 요거죠. 로우 카본 솔루션,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 부분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돈을 벌었고 캐시플로우도 나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보면은 이쪽에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일정을 보면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16일 날 의사록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중국의 CPI, PPI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미국의 코어 PCEI,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 지표가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이 지표 나오고, 그리고 의사록 공개되고,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불확실성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베팅을 미리 들어나가셔도 좋지만, 아니야 난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기다리셔도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한 설명도 뒤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나온 것들 좀 점검을 해볼게요. 어제 이제 제조업 PMI가 57.6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50 이상이면은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2021년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의 14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경기에 대한 전망은 계속 덜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지난번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을 때 제가 강조했던 프라이스, 즉 물건 가격이 전망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야, 이게 드디어 인플레이션 잡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순간 한 달 만에 76으로 다시, 바로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76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규 주문 같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백오더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건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여전히 커스터머의 인벤토리는 낮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주문하면 아직도 뭐 한 달, 6달, 막 1년 막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커스터머, 고객단에서의 인벤토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게 한 번에 뭐 지금 뭐 주가 올랐으니까 다 끝났네. 좋다.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어려운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물가 지표,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코어 PC라고 해서 4.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이제 지금 당장 진정되는 분위기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지속되는 구인난이라고 했고 구직자 수, 잡 오프닝이죠. 1000만 90명입니다. 1000만 90명. 100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상보다는 이거는 더 높은 수준이었어요.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에 임금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새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벨케라고 하는 곳으로 통해서 보내는 천연가스의 양이 급증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뭐 밸브를 열어줬겠죠. 밸브를 열었더니 쭉 이제 가스가 가는 거죠. 그거 해줄 수 있는 거 그거 안 하고 정말 진짜 푸틴 진짜 얄밉게 잘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짜증 나는 거고. 어쨌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눌러주니까 유럽 지역에서의 가스 프라이스가 10%나 하락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참 이 그림 재밌더라고요. 러시아가 여기 있고요. 러시아가 여기 있고 미국의 LNG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벨케라는 곳을 통해서 유럽한테 가스를 이제 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웃고 있고요. 러시아가 왜 웃고 있겠어요? 이게 뻔하죠. 그러니까 야, 나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야, 미국 저기 뭐 LNG 준다고 그러는데 언제 탱크 만들어가지고 언제 배 만들어서 언제 가져와가지고 언제 할래? 우리 그냥 밸브 뚫어주면 돼. 끝. 싫어? 에이, 잠궈. 그리고 싫어? 잠궈. 그리고 좋아? 틀어. 잠궈. 틀어. 얼마나 좋냐? 얼마나? 나 이 정도야. 진짜. 나 좀 그만 좀 괴롭혀. 푸틴이 막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걸로 완전히 해결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일부 해외에서는 벌써 러시아에 대해서 채권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지시 아닌 뭐 지시 같은 그런 느낌의 변화들이 벌써 제재 움직임이죠. 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 푸틴한테 뭐 유리한 뭐 이런 상황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좀 진정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이 또 경고를 냈어요. 저는 이게 백악관이 요새는 이런 말을 원래 하는 걸 많이 못 봤는데 백악관에서 지표 나오기 전에 벌써 경고를 해요. 안 좋게 나올 거야. 고용지표 이번 달에는. 보고한 건지 뭐 한 건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오미크론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고용보고서 조사하는 기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랬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 달 한 달 우리가 막 엄청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거는 안 볼 거야.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왜곡됐어. 근데 오미크론 이제 감기잖아 이거 알지? 우리 어차피 신경 안 쓴다라고 미리 언론에 시장에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제 기대치를 낮춰놓으라는 거죠. 뭘 얼마나 안 좋길래 뭐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지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AAII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조사해 보면 과거에 2022년 1월 5일부터 매주 한 번씩 발표하는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구나. 지난주에는 좀 좋았네요. 안 좋아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베어리시한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제 곧 망한다.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이쪽이 더 붐비는 것 같아요. 이쪽이 숏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긴 하죠.
단기적으로는 여기 너무 붐비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러프한 1월 달을 보냈죠. 그럼 우리는 지금 2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올라갈 거예요. 31%, 내려갈 거예요. 27%. 보합이네요, 보합.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41%.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주가는 그래도 소폭이나 뭐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2월에는 제발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